은주야,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 2억이야. 결혼 축하해. 엄마, 고마워요. 딸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 2억 전부 줄게. 너만 행복하면 돼. 이 한마디와 함께 통장을 건넨 65세 어머니. 그런데 단 석 달 만에 이 어머니는 곰팡이 핀 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사위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은 장모님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요. 냄새나고 불편해요였습니다. 딸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하루 3시간만 자며 40년을 일한 한 어머니의 참담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정숙 씨는 올해 65입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4살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참았습니다. 21살에 공장 노동자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첫 딸 은주를 낳았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김정숙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까지 보내서 좋은 인생 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김정숙 씨의 악착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을 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1시간에 4,000원을 받았지만 그 돈이라도 모으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수백 개씩 닦았습니다. 점심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건물 계단을 걸레로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녁에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작은 부품들을 끼워 맞췄습니다. 집에 오면 자정이 넘었고 은주를 재운 후 다음 날 새벽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정숙 씨는 견뎠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옷에 새 신발을 신고 왔지만 은주는 언니한테 물려받은 옷을 입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예쁜 옷인데 나만 헌 옷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돈 더 벌어서 다음에는 꼭 새 옷 사줄게. 조금만 참아라.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또 한 곳의 일자리를 더 구했습니다. 새벽 배달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녔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내 딸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큰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손가락 2개를 잃었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받았지만 앞으로 남편이 벌어올 수입이 끊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숙 씨는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는 시장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청소, 저녁에는 공장일, 밤에는 야간 마트 정리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곳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성적이 우수합니다. 이대로 가면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공부를 잘한다니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은주는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정숙 씨는 일을 쉬고 함께 갔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은주를 보며 정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을 보니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하느라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들어갈게요. 엄마는 집에 가세요. 정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하지만 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딸을 대학까지 보내면 돼. 그러면 딸도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고등학교 3년 동안 정숙 씨의 희생은 더욱 커졌습니다. 은주는 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학원비만 매달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급식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숙 씨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 배송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정신은 항상 몽롱했고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버텼습니다. 은주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의 명문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 딸이 서울대학을 간다니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딸이 해냈구나. 이제 내 딸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였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기로 했지만 생활비는 매달 보내줘야 했습니다. 최소 한 달에 8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정숙 씨는 또다시 일을 더 늘렸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지만 주말에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행사장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딸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정숙 씨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용돈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돈 좀 더 보내주세요. 책도 사야 하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어야 해요. 정숙 씨는 그럴 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로 버텨도 딸에게는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은주는 대학교 3학년 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기뻤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연애를 하는구나. 어떤 남자인지 궁금했지만 은주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은주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정숙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 딸이 회사원이 되다니. 내 딸이 성공했구나. 은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합격했어요. 이제 돈 벌 수 있어요.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정말 축하한다. 엄마, 너무 자랑스럽다. 은주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착하다니. 1년 후 은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예요.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숙 씨는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예비 사위를 만났을 때 김정숙 씨는 반가웠습니다.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예비 사위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재산이 좀 있으세요? 은주가 외동딸이시죠? 정숙 씨는 그 질문이 조금 불편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고 은주는 외동딸이에요. 예비 사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깨름칙했지만 정숙 씨는 넘어갔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자금이 필요해요. 저희가 아파트도 얻어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정숙 씨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억 정도 필요해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모은 돈 없어요. 정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은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벌어서 다 은주한테 써버렸으니까요.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로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딸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돈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집은 남편이 젊었을 때 장만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팔면 1억 5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보상금 5천만 원을 합치면 2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아서 은주 결혼 자금 주면 어떨까요? 남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하고요? 정숙 씨는 말했습니다. 은주가 결혼하고 나면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딸이 그렇게 말했으면 괜찮겠네요. 정숙 씨는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생겼고 거기에 남편의 보상금 5천만 원을 합쳐 총 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정숙 씨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돈 마련했어. 2억 보내줄게. 은주는 너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엄마 최고예요. 사랑해요. 정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내 딸이 기뻐하는구나. 내 딸이 행복해하는구나. 정숙 씨는 그날 바로 은주 통장에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숙 씨와 남편에게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고급 예식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숙 씨는 딸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예쁘구나.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은주가 정숙 씨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고생하셨죠? 이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제가 모실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모시겠다고 하는구나. 이제 딸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나고 정숙 씨와 남편은 딸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30평대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정숙 씨는 감탄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내가 준 돈으로 이렇게 좋은 집을 얻었구나. 작은 방 하나를 김정숙 씨 부부가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좋았습니다. 은주가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기도 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위도 친절했습니다. 장모님 편하게 계세요. 정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 사는 이런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자 은주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주는 자기 혼자만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정숙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바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위도 정숙 씨를 보면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은주는 대놓고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 좀 계세요. 제가 청소 좀 해야 하니까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 은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좀 깨끗하게 쓰세요. 냄새 나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은주와 사위는 둘이서만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정숙 씨와 남편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화장실도 은주가 없을 때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와 사위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나 정말 힘들어. 집에 오면 불편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쓰고 거실도 편하게 못 쉬겠어. 솔직히 장모님 냄새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어떡해요. 사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면 뭐해. 나가서 국민연금으로 살아라고 해. 그 돈으로 알아서 사시라고 해. 솔직히 장인어른도 집에서 맨날 소파에 앉아만 계시고 답답해요. 차라리 요양병원이나 알아보시라고 해. 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억 주고 같이 사는 거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정숙 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었습니다. 2억이라는 전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나는 돈을 주기 위해 딸을 키운 게 아닌데. 나는 그저 딸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그날 밤 정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정숙 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젯밤 이야기 들으셨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혼인데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엄마 잠시만이라도 따로 지내실 수 없으세요? 제가 나중에 돈 더 벌면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정숙 씨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며 일해서 대학까지 보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엄마를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2억을 받은 지 2달 만에. 김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나갈게. 그날부터 정숙 씨 부부는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하 반지하 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방을 보며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평 아파트를 마련해준 엄마가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짐을 싸는 날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위가 차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줬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하 월세방에 도착했을 때 정숙 씨는 그 좁고 어두운 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좁은 침대에 앉아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안고 다짐했던 그날이,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은주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중학교 입학하던 날,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대학 합격하던 날, 취직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을 정숙 씨는 딸의 옆에서 함께 기뻐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은 결혼했고 엄마가 준 2억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그 집에서 엄마를 내쫓은 것입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딸에게 짐이 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하지만 정숙 씨는 딸에게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함께 먹고 이야기나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하방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벽이 너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곰팡이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고 습기 때문에 몸이 아팠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우울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65의 노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가끔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 짧은 전화에서 정숙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희들 행복하게 잘 지내라. 딸에게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미안해할까봐,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항상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정숙 씨는 그 어두운 지하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지하방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숙 씨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냈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2장 덮어도 추웠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쓰러졌고 남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정숙 씨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은주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은주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본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3달 만에 본 엄마는 너무나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되도록 연락을 안 했어요? 정숙 씨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신혼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은주는 엄마의 상태를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는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는지. 병원비를 내면서 은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폐렴으로 쓰러지셨어. 상태가 안 좋으셔. 그러자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건데? 병원비 아니면 다시 모시고 살자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장모님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요양병원 가시든지 하세요. 은주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2억을 받고 단 3달 만에 엄마를 지하방으로 내보낸 자신이, 엄마가 아파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자신이. 은주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절대 장모님을 다시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고 은주는 남편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주는 엄마의 병원비만 내주고 다시 지하방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그 어둡고 습한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정숙 씨는 매일 그 지하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딸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결국 남은 건 이 어둡고 습한 지하방뿐이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부모님들이 정작 노년에는 버림받는 현실입니다. 특히 재산을 미리 물려준 후 냉대받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숙 씨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전 재산을 한꺼번에 딸에게 준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사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 전 사위가 재산을 물어보는 질문들에서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셋째, 구두 약속만 믿은 것입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딸 은주의 태도입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2억을 받아놓고 단 3달 만에 엄마를 내쫓은 것은 명백한 폐륜 행위입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효녀라면 남편을 설득하고 엄마를 지켜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부모님을 모실 책임,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의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최소한 10년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 없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둘째,
구두 약속만 믿지 마시고 증여 계약서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조건부 증여 부양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며느리나 사위의 성격을 잘 파악하십시오.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결혼 전 만남에서 재산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와의 동거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결혼 직후보다는 최소 1년 정도 지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부모님까지 함께 살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째,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에게 짐이 아닙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고 재산까지 물려준 분들입니다. 당당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녀에게 요구하십시오. 여섯째, 재산을 나눠서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녀가 여럿이라면 골고루 나눠주고 서로 돌아가면서 모시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의지하면 그 자녀의 부담이 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자녀의 효심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평소에 부모님을 잘 챙기지 않던 자녀가 갑자기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잘해준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홉째,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계산해 보십시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고려해서 노후 자금을 충분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열째, 혹시라도 자녀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계시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숙 씨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주처럼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효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인성과 효심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녀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만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믿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녀가 정말 효자효녀라면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사시길 바랄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